회사에선 모두가 벌벌 떠는 공포의 독사팀장. 하지만 집에만 가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도 못 쉬는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내 팀의 신입 인턴으로 그분이 들어왔거든요. 직장에선 상사, 집에선 며느리.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은 늘 전쟁 같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머릿속에는 이미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이 쭉 펼쳐지죠. 오전 9시 팀 회의, 오전 11시 클라이언트 컨펌 전화, 오후 2시 시안 수정본 최종 제출. 저는 광고 기획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함만 들으면 꽤 번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거든요. 독사.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사수에게 몰래 전해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독사라는 건 그만큼 일을 물고 늘어진다는 뜻이니까요. 회의실에서 저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칭찬은 아껴두고 피드백은 날카롭게.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무서운 팀장님이 집에만 가면 어딘가 조용히 쪼그라듭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 앞에서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심성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 못해 어떤 때는 답답할 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본인 말로는 평화주의자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평화가 주로 저의 양보로 유지된다는 거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을 지키며 사신 분입니다. 살림 솜씨도 훌륭하시고 요리 실력도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며느리면 살림을 좀 알아야지. 이게 뭐야, 밑반찬이 이것뿐이야?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본이잖아. 물론 이 말들은 다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발표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저는 매일 그 점수를 통보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반찬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먼저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은 언제나 제가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사회생활 해볼까?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돈도 좀 벌고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요? 갑자기가 뭐야?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한다고 하더라고. 나이 들었어도 일할 수 있다 이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활동을 하시면 집에서 저를 지켜볼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건 저한테도 숨통이 트이는 일이었으니까요. 잘 됐네요,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어머, 내가 응원해 줄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주말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서류를 챙겨서 나가셨습니다. 어디 지원하시는 건지는 딱히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한 주가 흘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다시 찾아왔고 저는 다시 전쟁터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팀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강 대리가 종종거리며 뭔가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팀장님, 오늘 회의 전에 혹시 회의실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서요. 말투가 묘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회의실 의자에 낯익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꽃무늬 가방, 은은한 한약재 냄새, 그리고 그 특유의 꼿꼿한 자세.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팀 회의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시니어 인턴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이 들려 있었고요. 왔어? 일찍 오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씀하시는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빨갛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지원하신 곳이 여기였던 겁니다. 하필 하고 많은 회사 중에, 하필 하고 많은 팀 중에 제 팀이었습니다. 강 대리가 제 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웃음을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꾹 감았다가 떴습니다. 팀장으로서 어른에 대한 예의로서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원하신 곳이 저희 회사였어요? 그럼 며느리 회사니까 뭔지는 알잖아. 그래서 지원했지. 아, 그랬군요. 그렇군요. 저는 그날 직장 생활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실에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아주 크게.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에 꽃무늬 가방을 들고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왔어? 하시던 그 목소리. 생각할수록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상황을 예언했다면 저는 분명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냐고요. 근데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남편이 잠결에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자, 앉아.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머니가 우리 팀 인턴으로 오셨어. 남편이 잠에서 확 깨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시니어 인턴 사업. 어머니가 지원하신 곳이 우리 팀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며느리 회사니까 믿을 수 있어서 지원하신 거겠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럼 됐잖아. 그럼 됐다고? 남편은 제 말투에서 뭔가를 감지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출근하는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는 저는 팀장이고 시어머니는 인턴입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거고 그건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어머니도 성인이시고 사회생활이 어떤 건지 곧 아시게 되겠죠. 저는 팀장으로서 그냥 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뭔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팀원들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고 있었습니다. 강 대리는 괜히 서류를 뒤적이며 시선을 피했고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팀원들 사이에 앉아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귤을 까고 계셨습니다. 귤을 까면서 팀원들에게 나눠주시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해. 자, 한쪽씩 먹어. 팀원 중 막내인 이 사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귤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조영자 인턴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응, 서연아. 인턴님,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표정을 굳히셨다가 이내 피식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팀장님, 팀원들이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메모를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속으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은 오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니 시어머니와 팀원 두세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들려오는 말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는 살림을 좀 못해요. 그런데 일은 잘하더라고.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손을 흔드셨습니다. 팀장님 왔어? 내가 칭찬했어, 칭찬. 팀원들은 뭔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 대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어딘가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조영자 인턴님, 잠깐 제 자리로 와주시겠어요? 회의실이 아닌 제 자리 옆 작은 미팅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회사지. 맞아요. 회사예요. 여기서 저는 팀장이고 어머니는 인턴이에요. 그 관계는 집에서 우리 관계랑 별개예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앞에서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거나 가정 이야기를 꺼내시면 곤란해요. 저도 어머니도 둘 다요. 내가 뭘 잘못했어? 칭찬했잖아. 어머니, 살림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칭찬이냐고 하고 싶은 거야? 그건 사실이잖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는 박서연 팀장이에요.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 선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도 할 말 있어. 말씀하세요. 나 여기서 인턴하는 거 진심으로 하는 거야. 놀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팀장님도 인턴이라고 막대하면 안 돼.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절대 저 앞에서 진지하게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오후 4시
클라이언트 수정 요청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잠깐 시어머니 쪽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료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놀림이 느리긴 했지만 집중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강 대리가 제 자리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조영자 인턴님이 팀장님 어머니, 시어머니세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강 대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다.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요? 아니,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강 대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퇴근길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 근처 마트에 들렀다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지만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는 팀장이면서 며느리였고 상사이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집에서처럼 작아지려는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역할이 한 공간에서 충돌하면 이렇게 피곤한 거구나. 그걸 오늘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저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하신 건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전쟁이겠구나. 하지만 딱 조금은 다른 전쟁이 될 것 같다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턴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복사, 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심부름. 화려하지 않고 티도 잘 나지 않고 칭찬받기도 어려운 일들. 하지만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뎁됨을 보여줍니다. 저는 팀장이 되기 전에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새벽까지 복사기 앞에 서 있었던 적도 있고 상사가 원하는 자료를 찾느라 도서관을 뒤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시험지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 차례가 됐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팀장답게. 조영자 인턴님, 오늘 업무 안내할게요. 시어머니는 수첩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또 조금 얄밉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캠페인 관련 자료 취합이 필요해요. 지난 3년치 유사 캠페인 사례를 정리해서 카테고리별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들 전부 출력해서 파일로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두툼한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A4 용지 기준으로 아마 200장은 좋게 됐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드시더니 잠깐 무게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다요? 네, 오늘 오후 4시까지요. 오늘 중으로 인턴 업무입니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집에서 3년 동안 쌓인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황함, 자존심, 그리고 뭔가 모를 오기. 알겠어요, 팀장님. 시어머니가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며 생각했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왜냐고요? 인턴은 원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팀장이니까 인턴에게 인턴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다녀오고 수정 시안을 검토하고 팀원들 업무를 체크했습니다. 바쁜 척이 아니라 진짜로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강 대리가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팀장님, 조 인턴님 복사기 쪽에서 계속 뭔가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겠죠. 일 시켰으니까. 근데 복사기 사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고요. 강 대리가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슬쩍 복사기 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사기 앞에서 뭔가를 이리저리 누르고 계셨습니다. 기계와 눈싸움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어른이시고 살면서 별별 일을 다 해오신 분입니다. 복사기 하나 못 다루시겠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팀원들은 335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꺼내 자리에서 먹으려다가 문득 복사기 쪽이 조용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점심을 드시면서도 한 손에 서류를 들고 뭔가를 훑어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출력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분류도 나름대로 돼 있었고 포스트잇으로 카테고리 표시도 해두셨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긴 했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서류 더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살짝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시작되고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복사기 앞으로 가시더니 다시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셨습니다. 3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복사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용지 걸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다가 마침 지나가던 이사원을 잡으셨습니다. 저기, 이거 어떻게 고쳐요? 이사원이 복사기를 고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시고는 다시 작업을 재개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라면 절대 누군가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척, 아니면 아는 척. 그런데 여기서는 물어보셨습니다. 인턴이라서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는 걸 아시니까. 그게 어쩐지 좀 낯설었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자리로 서류 묶음을 가져오셨습니다. 다 했어요, 팀장님.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분류가 제 기준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고 출력 방향이 거꾸로 된 페이지도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장이 넘는 자료를 반나절 만에 혼자 해내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게 다야? 네. 잘했다는 말은 없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분류 기준을 다음번에는 미리 물어보시고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카테고리가 겹쳐 있어서요. 그건 지적이잖아. 칭찬은?
처음 치고는 양이 많았는데 잘 해내셨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생각보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시며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할 때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까 제가 지적한 분류 오류를 스스로 찾아서 수정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트를 들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 대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팀장님, 오늘 조인턴님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요. 봤어요? 네. 점심도 짧게 드시고 화장실도 거의 안 가셨어요. 저 같으면 솔직히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인턴 첫 주니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던데. 강 대리가 슬쩍 저를 봤습니다.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그 일을 해내실 거라고 반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하시거나 왜 이런 걸 시키냐고 뭐라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셨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물론 칭찬을 요구하신 건 있었지만 그건 뭐 시어머니니까요. 저는 버스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평생 살림을 하신 분, 가족을 위해 사신 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라는 역할로만 봐왔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들어와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파스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손목에. 저는 그걸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손목 아프세요? 복사기 버튼을 너무 많이 눌렀나 봐. 별거 아니야. 저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내일도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인턴이니까요. 근데 오늘 하루 끝에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균열이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식이라는 건 참 묘한 자리입니다. 업무 시간은 아닌데 완전히 사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웃고 떠들면서도 어느 정도는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자리. 특히 상사가 함께하는 회식은 편안한 척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업무입니다. 저는 회식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즐기는 척, 편한 척 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것.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게 사회생활에서 제가 터득한 회식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식에는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팀 회식이었고 이번에는 본부장님도 참석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본부장님은 제 직속 상사입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잘 변하지 않으며 항상 핵심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늘 조금 긴장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저는 본부장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강 대리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고기가 올라오고 잔이 채워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기를 드시면서 팀원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강 대리가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줬고 팀원들도 웃으며 잘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괜찮겠다. 본부장님도 편하게 드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본부장님이 시어머니 쪽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조 인턴님, 이번 주 적응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복사기가 처음엔 좀 어렵더니 이제는 괜찮아요. 주변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도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본부장님이 가볍게 물으셨습니다. 박 팀장이랑은 어떠세요? 잘 맞으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고기를 씹다가 저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장난기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하다. 잘 맞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니까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님이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며느리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집에서는 제가 시어머니고 여기서는 제가 부하 직원이고 특이하죠?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강 대리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 사원은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본부장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여유로운 척. 네, 특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 저 스스로도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알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잠깐 저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박 팀장도 힘들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공과 사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커리어 문제입니다. 본부장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저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팀장이 시어머니를 부하로 두고 일을 잘 이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안 사정이 회사에까지 엮인 어수선한 상황으로 보이는 건지 그 판단은 오롯이 본부장님 몫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자리를 파할 무렵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팀원들이 먼저 나가고 본부장님도 택시를 잡으러 나가신 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 며느리라는 거요. 본부장님 앞에서 시어머니가 코트를 걸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보시니까 대답한 거잖아. 어머니,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팀장이에요. 본부장님은 제 상사고요. 그분 앞에서 며느리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여? 일 잘하는 팀장이 아니라 집안 사정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 어머니, 목소리가 꽤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에 남아있던 직원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여긴 집이 아니에요. 조영자 인턴님.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사실인데. 회사에서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사는 게 피곤하지도 않아? 저는 그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곤하냐고요? 당연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려다가 삼켰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먼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진짜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화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 말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그분에게는 그게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어딘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강 대리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본부장님은 그냥 넘기신 것 같던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던가요? 네. 오히려 팀장님 대처가 자연스러우셔서 분위기 금방 넘어갔어요. 저는 강 대리를 봤습니다. 강 대리는 눈치가 빠르네요. 이 팀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강 대리가 씩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와 저는 같은 방향임에도 조금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나란히 앉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역 2개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짜 칭찬한 거였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성격은 까칠해도 일은 잘한다고. 알아요. 그게 칭찬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표정도 아닌 그냥 솔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가정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답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떠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들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위기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회식 어땠어?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맛있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본부장님의 표정, 시어머니의 그 말, 강 대리의 위로, 찬바람 속에서 잠깐 올려다봤던 하늘, 피곤하지도 않냐는 그 질문. 저는 솔직히 피곤합니다. 매일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살아있다는 게 때로는 피곤한 일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광고 기획자에게 PT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몇 주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을 단 1시간 안에 보여줘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 전쟁을 꽤 많이 치러왔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PT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담이 더 컸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중견 헬스케어 기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실버 케어 제품 라인의 런칭 광고를 맡기려는 곳이었는데 우리 말고도 2개 기획사가 경쟁 PT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향후 연간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고 계셨고 팀 전체가 이 PT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PT까지 열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업무는 최대한 조율하고 이 프로젝트에 집중해 주세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앉아서 수첩에 뭔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잠깐 봤습니다. 인턴에게 이 프로젝트에서 맡길 역할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자료 조사나 보조 업무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 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타깃층 분석, 경쟁사 광고 사례 수집, 제품 콘셉트 이해. 회의가 거듭될수록 방향은 잡혀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아쉬웠습니다. 기획안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어딘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 대리도 비슷한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있는데요. 뭔가 찌르는 맛이 없달까요? 알아요. 나도 그 느낌이에요. 타깃이 50대 이상인데 저희가 그분들 삶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 팀의 평균 나이는 30 초반이었습니다. 50대, 60대의 일상을 저희는 데이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통계로, 리서치 보고서로.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하루를 사는지, 어떤 순간에 무릎이 아픈지, 어떤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팀원들과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못한 채 자리를 파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기획안을 들여다보다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직 계셨어요? 응.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인턴이 밤 10시까지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고요. 뭘 하셨어요? 이것저것. 시어머니가 노트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저는 그 노트가 신경 쓰였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드셨습니다. 회의 중에 인턴이 먼저 손을 드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팀원들이 살짝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뭔가 적어봤는데요. 들어봐도 될까요? 강 대리가 저를 슬쩍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나이 드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나이 든 티 나는 게 싫은 거예요. 팀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싶은데 파스 냄새가 나면 늙어 보일까봐 참거든요. 보청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끼면 노인처럼 보일까봐 미루고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데 약봉투를 꺼내기 창피해서 화장실에서 몰래 먹고 시어머니가 노트를 내려다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건 아는데 쓰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쓰는 순간 내가 늙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안경 쓰는 사람한테 늙었다고 안 하잖아요. 안경은 그냥 도구잖아요. 그러면 무릎 보호대도 도구고 보청기도 도구고 영양제도 도구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건 부끄럽냐고. 시어머니가 노트를 덮으셨습니다. 이 제품을 늙어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살게 해주는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게 이 나이대 사람들 마음을 건드릴 것 같아서요.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강 대리가 펜을 들었습니다. 이 사원이 노트에 뭔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무언가가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 한방, 세련된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50대, 60대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는 것, 도구를 쓰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이 제품이 말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회의 후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콘셉트가 바뀌었습니다. 카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비주얼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노인을 약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도구를 쓰면서도 당당하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 억지스러운 젊음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신 있는 나이들, 그 이야기를 담는 방향으로 저는 기획안을 다시 써내려가면서 계속 시어머니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이 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이 든 티 나는 게 싫은 거라고. 저는 그 감정을 몰랐습니다. 아직 그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리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접 그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고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기획안의 뼈대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팀원들 얼굴에 피곤함과 함께 뭔가 살아난 표정이 보였습니다. 강 대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조 인턴님 덕분에 방향 잡은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대단하시다, 진짜로. 저는 시어머니 자리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팀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뭔가를 설명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팀원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낯설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알던 시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는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을 가르치고 며느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당신의 방식이 옳다는 걸 설명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본인이 살아온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쓸모 있는 것이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다가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조영자 인턴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말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 나도 쓸모 있잖아. 그 말이 그냥 지나치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쓸모 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셨습니다. 가자, 배고프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어떤 면만 봐왔던 걸까요? 잔소리하는 면, 간섭하는 면, 제 부족함을 체점하는 면.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면을 봤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 시간이 쌓아 올린 것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무시했던 건 아니지만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시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나 젊었을 때 광고 쪽 일 해보고 싶었어.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몰랐어요. 말 안 했으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그렇게 됐어.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와서 이런 거 해보니까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밌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늘 들은 말 중에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깊은 사람. 왜 나한테는 그 모습을 안 보여주셨을까? 남편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엄마한테 그런 걸 볼 여유가 없었던 거 아닐까?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시어머니를 긴장하며 대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 또 뭘 지적하실까? 그 방어막 너머로 상대방을 제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번 PT를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들어간 기획안으로, 그분이 살아온 시간이 담긴 광고로,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면 꼭 시련이 따라옵니다. 그게 인생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PT 준비가 한창 잘 되어가고 있었고 팀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의실에서 꺼낸 그 한마디가 기획안의 중심이 됐고 팀원들은 그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일이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박 팀장,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무슨 지시요? 이번 분기 내로 운영 비용을 줄여야 해요. 전사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요? 팀별로 다르지만 우리 팀은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 계약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 전체를요?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회사 부담이 커졌어요. 비용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본부장님이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인턴 인원 정리 명단 제출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PT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쪽에 그 서류가 무겁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후 늦게 강 대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팀장님, 혹시 구조조정 이야기 들으셨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떻게든 먼저 압니다. 들었어요. 인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강 대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 인턴님은 알고 계세요? 아직요. 강 대리가 잠깐 시어머니 쪽을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팀장님 많이 복잡하시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했습니다. 팀장으로서 저는 명단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건 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에 들어가는 이름이 시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시어머니의 아이디어 덕분에 팀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제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PT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사무실이 거의 다 비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또 남아있어? 일이 남아서요. 시어머니가 자리로 오셔서 가방을 챙기시다가 제 표정을 보셨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얼굴이 별거 아닌 얼굴이야? 저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저 좀 더 이따 갈게요. 시어머니가 잠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직 확정도 아닌데 먼저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볼까? 본부장님께 따로 면담을 요청해 볼까? 하지만 전사적인 지시였습니다. 팀장 혼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퇴근하고 사무실에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퇴근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영자 인턴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저를 봤습니다. 응, 왜? 저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 분기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종료? 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주 안으로 명단을 제출해야 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 잘리는 거야? 인턴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명단은 내가 제출하는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해서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이 예상 밖이라 잠깐 멍하게 들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짐이 됐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어딘가 작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짐이 되려고 온 건 아닌데, 진짜로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항상 당당하시고 확신에 차 계시고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믿으셨던 분.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은 그냥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짐 아니에요. 어떻게 짐이 아니야. 지난번 PT 아이디어 어머니 덕분에 방향 잡은 거 알잖아요. 그건 그거고. 아니에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회의실에서 하신 말씀, 저희 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데이터로 알 수 없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내리까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자르는데? 회사 전체 방침이에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께 어머니 성과를 직접 브리핑해 볼 생각이에요. 이번 PT 방향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설득해 보려고요. 그게 될 것 같아? 솔직히 모르겠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해봐야 알죠.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나 이 나이에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아봤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적어도 진짜 적더라고.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내가 번 돈이라는 게. 저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그게 다였는데 이게 돈이 되는구나. 내가 사회에서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계속하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말했다가는 목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됐어. 팀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 말에는 뭔가 체념 같은 것도 있었고 동시에 저를 믿는다는 것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느껴졌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얽혔습니다. 팀장으로서의 저, 며느리로서의 저,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저, 시어머니 앞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한 저. 그 둘이 지금 같은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본부장님께 드릴 브리핑 자료를 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팀에 기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항목이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인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써내려가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첫 주 200장이 넘는 자료를 혼자 해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퇴근 후에 분류 오류를 스스로 수정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공과 사를 구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팀이 찾지 못하던 방향을 한마디로 짚어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편견으로, 인턴이라는 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불빛들. 시어머니도 평생 그 불빛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냥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던 불빛. 저는 노트를 덮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본부장님께 면담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볼 겁니다. 독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니까요. 한번 물면 될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잠을 잘 못 잔 날은 아침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눈은 떠져 있는데 머리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되뇌는 시간. 목요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여를 정리한 브리핑 노트, PT 방향이 바뀐 경위와 그 중심에 시어머니의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 숫자와 데이터가 아니라 내용과 맥락으로 설득하는 자료였습니다. 잘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먹고 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식탁에 밥과 된장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앉아.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국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국을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젯밤 어떤 마음으로 주무셨을까? 아무 내색 없이 밥상을 차리고 계신 이분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겠지. 칭찬인지 응원인지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본부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전 중으로 잠깐 면담이 가능하신지 여쭤봤습니다. 10분 후 10시에 회의실로 오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강 대리가 출근하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늘 면담하세요? 10시예요.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팀장님이 준비하셨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강 대리가 씩 웃으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힘이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박 팀장,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본부장님이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들어봐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영자 인턴님의 이번 달 업무 기여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첫 주에 200장이 넘는 자료 정리를 혼자 해낸 것.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퇴근 후에 오류를 수정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PT 방향을 바꾼 아이디어.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팀이 이 기획안에서 가장 고민하던 지점이 타깃층의 실제 감정이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팀원 전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 지점을 조영자 인턴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이 팔짱을 끼셨습니다. 어떻게요? 직접 그 나이를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는 감정이었습니다. 나이 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이 든 티 나는 게 싫다는 것. 그게 이 제품이 해야 할 말의 핵심이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지금 PT 기획안의 중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용 절감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회사 방침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자 인턴님은 저희 팀의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여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PT가 끝날 때까지 인턴 계약을 유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잠깐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버텼습니다. 박 팀장. 네. 그 인턴이 시어머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고요. 저는 본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팀장으로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조영자 인턴님이 남이었어도 같은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본부장님이 자료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PT 결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PT 결과가 좋으면 인턴 계약 연장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PT가 수주되면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인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숨을 조금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PT 잘 가져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 잠깐 섰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PT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PT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이번 주 남은 시간 전부 여기에 쏟아붓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어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이 전날과 달랐습니다. 다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반가웠습니다. PT 당일이 됐습니다. 팀원들이 새벽부터 나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발표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PT 현장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마케팅 팀장, 브랜드 담당,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부사장까지.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지만 준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회의실에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발표했습니다. 나이 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이 든 티 나는 게 싫은 거라고. 그 감정이 광고 안에 담겨야 한다고. 이 제품은 도움을 받는 물건이 아니라 더 나답게 살게 해주는 도구라고. 클라이언트 측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의 표정이 처음에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중반쯤 지났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부사장이 물으셨습니다. 이 콘셉트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저희 팀의 시니어 인턴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겪고 계신 감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리얼리티가 있어요. 기획사 젊은 직원들이 만든 것 같지 않아. 그 말이 칭찬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PT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4월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팀원들 얼굴이 밝았습니다. 강 대리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발표 진짜 좋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팀이 잘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발표 어머니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저희는 그냥 평범한 기획안을 들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수주도 어려웠을 거고요. 시어머니가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 칭찬받는 거 맞지?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좋네. 짧게 말씀하셨지만 표정이 환해지신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근처 포장마차로 흘러갔습니다. PT가 끝난 뒤에 그 해방감 같은 것. 다들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팀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강 대리가 시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여쭤보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한참 후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건 저와 시어머니 둘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다른 손님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바깥에서는 찬 바람이 포장막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잔을 드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PT 어떻게 됐어? 사흘 후에 결과 나와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사실 어머니가 우리 팀에 오셨을 때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좀 막막했어요. 회사에서도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나, 팀원들은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랬겠지. 근데요. 저는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어머니를 다르게 봤어요. 집에서 보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시어머니가 잔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뭐가 달랐어? 모르면 물어보시고, 힘들어도 포기 안 하시고, 진심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나도 달랐어. 뭐가요? 너.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봤잖아. 팀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클라이언트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시어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몰랐어. 그냥 며느리인 줄만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살짝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들키기 싫어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좀 심하게 했지.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요. 많이지 뭘.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살림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게 내 영역인데 며느리가 못하면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끼어든 거야. 나도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거겠지. 그 말이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잔소리가 무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니. 저는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대했어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긴장하고 피하려 하고, 그러니까 서로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반성문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뭐, 그렇죠. 시어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다시 잔이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따뜻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꽤 오래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속을 다 털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같은 팀에서 같은 일을 해온 두 사람으로서.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걸으셨습니다. 늦은 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발소리가 나란히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PT 잘 될 거야. 저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 아이디어 들어갔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깁니다. 사흘이라고 했는데 그 사흘이 3주처럼 느껴졌습니다. PT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번호로 올지, 이메일로 올지, 아니면 본부장님을 통해 전달될지. 그걸 생각하면서 괜히 화면을 켜보고 또 꺼보고 팀원들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강 대리는 사흘 동안 커피를 평소 2배는 마셨고 이 사원은 자꾸 핸드폰 진동을 착각했습니다. 시어머니만 달랐습니다. 결과는 기다린다고 빨리 오지 않아. 그 말을 하시고는 자료 정리를 계속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태연한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살면서 기다림을 많이 겪어오셨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오후였습니다. 본부장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의실로 오라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일어나서 회의실로 걸어가는데 강 대리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본부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 팀장 앉아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서류를 한 장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주 확정 통보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콘셉트 방향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타깃층 감정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팀장이 이번에 고생했어요. 팀원들이 잘해줬습니다. 본부장님이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조 인턴님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이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본부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인턴 계약 연장 처리할게요. 실행 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 한켠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잠깐 복도에 섰습니다. 사무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뭔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주됐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강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은 채로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들뜬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계약 연장됐어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 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고했어, 팀장님.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기간 동안 팀의 일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복사기는 이제 능숙하게 다루셨고 메일을 보내는 것도 혼자 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손을 들어 의견을 내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항상 예리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시어머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강 대리는 가끔 점심을 같이 드시러 다니기도 했고 이 사원은 모르는 게 생기면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인생 조언을 구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가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턴 계약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팀원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강 대리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 보니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함께해서 좋았다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잠깐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른 시선을 내리깔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으로 눈가를 살짝 누르셨습니다.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정리하셨습니다.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셨습니다. 꽃무늬 가방 안에 하나씩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책상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아쉬움을 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 챙기셨어요? 응. 그럼 가요. 우리는 나란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강 대리가 뛰어왔습니다. 조 인턴님, 또 뵈어요. 시어머니가 강 대리를 보셨습니다. 그래, 밥 잘 챙겨 먹어. 네, 어머니. 강 대리가 어머니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애들이다, 다들. 그렇죠. 너도.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맑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고 또 말하면 어긋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겪어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둘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었지? 어땠어? 시어머니가 가방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았어.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코트를 벗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마 소리, 냄비 소리.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부엌 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울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된장찌개 끓일 줄 알아? 조금은요. 그럼 마늘까? 저는 마늘을 꺼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부를 썰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엌에 두 사람의 손길이 오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찌개를 끓이면서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이 엉망이다. 그 말 취소할게. 저는 마늘을 까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직도 엉망인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찌개를 저으셨습니다. 밖에서 그만큼 하는 사람이 집에서까지 완벽할 순 없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마늘을 까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조금만 신경 써. 많이는 말고. 왜요? 바쁜 사람이 살림까지 완벽하려면 몸이 망가져.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부엌에 찌개 끓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이 앉고 시어머니가 앉으시고 저도 앉았습니다. 평범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무침,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 이 밥상이 달랐습니다. 아, 뭐가 달라졌냐고요?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수고했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몇 달 전 같은 자리에 누워서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팀 인턴으로 오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 전쟁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그때 저는 이게 어떻게 끝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앞으로도 함께 살 겁니다. 잔소리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가끔은 방어적으로 굴겠지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압니다. 그 알미 생긴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옆에 누우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표정이 좋던데. 그랬어요? 응. 요즘 들어 제일 좋아 보였어. 저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남편이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둘이 뭔가 달라진 것 같더라. 조금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오래 봤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같은 실패를 맛보고 같은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그걸 했습니다. 회사라는 낯선 공간에서 팀장과 인턴이라는 낯선 관계로 거기서 우리는 서로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알람은 울릴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일찍 일어나 부엌에 계실 겁니다. 저는 또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겠죠. 특별할 것 없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아침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짜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